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정부가 최근 상황에 대해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사직서를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빅5 병원들과도 연대할 방침이어서 집단행동 여파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꾸려진 선대위가 오늘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위원장과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각각 이끄는 투톱 체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5.18 발언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대구 중남 후보자의 공천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문제를 거래한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했는데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관련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형이 불가피해 한러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에 이어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빅5 병원들과도 연대할 방침이어서 교수들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한다면 의료 대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회의 결과 교수 전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유예 기간을 둔 건데 이 기간에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3월 18일 기점으로 서울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빅5 가운데 다른 병원 교수들과도 공감대가 쌓인 만큼 이런 결정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의대 교수들도 이번 주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병원 교수들 역시 사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와 대량 학생 휴학이나 유급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지난주 한 차례 모임을 한 전국 30여 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이번 주 다시 모여 추가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의대생에 대한 유급이 현실화하면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의료공백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차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일선 병원에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제라도 복귀한다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빅5 병원 등 수련이 빈자리가 큰 상급 종합병원 20곳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은 가급적 전공의 빈자리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경험자 위주로 선발됐습니다.
가급적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바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공중보건이나 군의관 투입은 어딘가에 그 공백이 더 생긴다는 얘기여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의료 소외 지역의 보건소에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공보의 200명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5,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러나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적극 선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 명의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여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개설하고 요청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를 언급해 논란이 된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 대한의사협회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주했다며 협회 도장이 찍힌 공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문이 게시된 커뮤니티 DC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시민단체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일 만입니다. 허위 공문이라며 선을 그은 의협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가 보인다며 누군지 찾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공문이 전혀 생성된 적이 없는 공문이라는 걸, 이런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허위입니다. 전공의 집단이탈 관련자들 소환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른바 전공의 지침글 최초 작성자로 특정된 의사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병원을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모두 지우고 나오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불렀던 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전공의들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 의협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집니다. 경찰은 지난주 주수호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여야의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3인 공동위원장 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각각 이끄는 투톱 체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공천 갈등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김부겸 전 총리가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이제는 친명, 비명이란 말도 버리자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작은 차이와 다름을 내려놓고 선거 패배 시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일부 측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리의 합류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의 3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른바 문명 갈등의 최대 내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지원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통합 행보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바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께서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투톱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방탄심판론과 힘있는 여당론을 집중 부각하고 이재명 대표는 바쁘시잖아요. 재판 가셔야 되고 하니까 혼자서 선거를 지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당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선 호남 출신인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앞세워 표심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 미래는 이제 같은 당이라는 같은 당으로 가겠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선대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제 뭐 이뇨한 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예상되는 선대위 면면을 보면 통합과 외연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대구 중구 남구 공천자의 공천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도 후보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할 것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비대위원들은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도 변호사의 5.18 관련 발언과 공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10% 페널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강민정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어제 서울 강북을 결선과 전략선거구인 세종갑, 경기 화성청, 서울 서대문갑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강북을에선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박 의원과 정 전 의원이 결선을 치렀습니다. 4월 총선이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선거전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무당층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격전지를 돌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경기 고양시를 찾았습니다. 서울 편입론과 재건축 공약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0년,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경기도의 이 오래된 구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실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4년 전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 관심 이슈를 강조한 건데 민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경기 양평에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로 지목한 충남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관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의 출마를 문제 삼은 겁니다.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여야 모두 수도권과 충청 표심에 공을 들이는 건 부동층 잡기 전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일당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핵심 지지층을 넘어 외연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제3지대는 상대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새로운 미래는 진짜 민주당의 재건을 전면에 내세웠고 내일이 기대되는 진정한 새로운 미래, 진짜 민주정당을 통해서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와 수도권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후보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주 공천자료는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금태섭, 조홍천, 이현우, 윤석열 정권 타도를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 역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원내 일당을 노리는 거대 정당과 양당 독점 구도 타파를 외치는 제3지대의 정치적 명운을 건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가운데 공수처는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혹의 정점인 이 전 장관 조사가 당분간 어려워진 만큼 나머지 대상자들을 먼저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한 거로 알려진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모두 6명입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단장 등을 경찰에 넘기려 하자 외압을 행사하고 처벌 대상을 축소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을 이종섭 전 장관이 총괄 지휘했고 이 전 장관 부재 시 신범철 전 차관이 그 역할을 대신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은 사건을 되찾아와 처벌 대상을 줄이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첩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의혹의 정점에서 이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건 어려워진 만큼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부터 불러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 전 장관 출국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출국 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을 포함하는 대통령실이 연루된 최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강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했음에도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공언한 공수처가 성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이르면 다음 달 재외공관장 회의 때 한국에 들어와서 신임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지 않고 출국했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임명 공관장이 소수일 때는 별도로 수여식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신임장 사본만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의 최고 윗선이었던 김광호 전 서울청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안타까운 사고라고 하면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건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500여일 만에 경찰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무죄 주장하십니까? 성실하게 재판받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법정에서 김 청장 측은 사고는 안타깝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시각 당직 근무를 했던 서울경찰청 당시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팀장도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을 경찰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론했습니다. 군중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력을 사전 투입했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같은 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노마스크 헬로윈 인파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고 전날부터 쏟아져 나왔지만 구청의 대책이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청장 측도 어느 정도 사람이 다치는 사례가 생길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대규모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을 구청에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더 예견 가능성을 더 많이 봤어야 했다고 하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결국 참혹한 참사를 경찰과 지자체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재난사고가 어딨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자인 구청장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태원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대통령 경호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사법 정의야말로 유가족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참사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다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손님으로 다방에 방문해 친분을 쌓은 뒤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어딘가를 가리키자 다른 경찰관이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기동 순찰차도 잇따라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간석동에 있는 다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카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전에도 2차례 방문해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며 안면을 튼 A씨는 세 번째 방문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A씨는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꺼내더니 점주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불과 2달여 전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주인을 잇따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이영복 사건도 있었던 만큼 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 계속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5일 정도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계속 집에 있다가. 달아난 A씨는 현금 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찾아 옷가게와 유흥주점 등에서 17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이튿날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방 주인은 경찰의 노력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경찰에 이제 신고했는데 그분들이 한 40명이 나와갖고 이제 밤낮을 샜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밤에도 쉬지 않고 이제. 경찰은 지난 6일 특수 강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전북 무주군 적성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있던 한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전체가 불에 타 소방 추산 2,80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업체 사무실을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괴한 3명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얼굴을 가린 채 업체 대표 A씨의 목을 조르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A씨가 몸을 피하자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비트코인의 국제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7시 반쯤 전날 마감보다 4.03% 오른 72,234달러, 우리 돈으로는 9,46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에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고점을 달리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거라는 관측과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습니다. 현물 ETF 나오고 난 다음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유입이 됐고요. 넘는 돈이. 여기에다가 4월 반감기 있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이제 약세까지 호재가 많지만 덩달아 국내 투자자 수요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과열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은 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전쟁에 나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중개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던 정부와 여당도 관련 논의 가능성은 이젠 열어놨습니다. 하반기쯤에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이제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에 물꼬가 트이면 업계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오는 5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마저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에 금융당국이 현물 ETF 도입의 필요성이나 기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당국의 허용만 나오면 앞다퉈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이 과거 DLF 때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DLF 때와 비교했을 때 상품의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 ELS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인 DLF와 비교해 ELS가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형이 불가피해서 한러 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인 성씨는 백 씨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백 씨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붙잡힌 백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통신은 백 씨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백 씨 아내도 체포됐지만 풀려나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백 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상황에 직면하면 중국이 대규모의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전면 개입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한반도 전체로 군사 충돌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외교안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중국은 북한을 침략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싣고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축복이자 저주라고 지목했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 행동으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성남 한미연합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북 억제 초점이 북한의 핵능력 발전을 저지하는 데서 지금은 핵무기의 사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동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집단병원 이탈과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어제 서울대 연건 캠퍼스와 분당 서울대병원 그리고 보라매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총회에는 교수 430명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뜻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0곳은 개강을 미룬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그제까지 의대 10곳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며 나머지 30개교는 학사 일정 조정을 통해 개강을 연기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개강에 수업 거부가 발생한 학교에는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에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병원과 노조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 권역 응급센터인 응급실 앞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 외에는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전공의 90%는 자리를 비웠고 응급실 가동률은 50%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외래 진료는 20%, 전체 병상 가동률도 절반으로 떨어져 수십억 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제한하고 시설 투자와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입원 환자가 적은 병동은 폐쇄하고 다른 병동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어떤 병동 간의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감소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측의 방침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상의 한 번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동 폐쇄로 인한 간호사들 전환 배치와 무급 휴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호 인력들은 병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병동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스킬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어떤 직무를 일할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병원과 노조 사이 갈등까지 번지면서 결국 피해는 병원을 찾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의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고양시를 찾아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원샷법을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오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사실상 60-70년간 이어져온 경기도의 오래된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남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홍성시장 연설과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법은커녕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폐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한다며 충청이 바로 정권 심판 선거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이력을 놓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례대표 지원자 530명이 몰린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보자 면접도 하기 전에 이른바 용산 공천 논란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청자 명단에 안상훈 전 사회수석과 천효정 전 부대변인, 최단비 전 행정관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들이 적잖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용산 출신 지원자들이 대거 우회에 입성할 거란 비판과 함께 야당의 정권 심판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됐습니다. 4월 10일은 그래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떨쳐 일어나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우려를 불식했던 만큼 비례대표 심사 상황도 지켜봐달라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일부 후보자의 반미, 종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1번으로 유력한 전지혜 후보의 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벌인 이른바 반미 성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지, 그런 반미 정책에 동의하는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인지. 중도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하는 국민후보 4인의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주력하는 조국혁신당 합류 인사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지만 황 의원님도 저도 정치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특히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국민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모든 기본권을 포기해야 되느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잡아 이른바 방탄동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미사 여구로 합리화한다 해도 지민 비전은 결국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방탄동맹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는 총선 당일 정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논란에 각 정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문제를 거래한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관련자들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A 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주고 금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6월부터는 배우자가 아예 출판업체를 세워 책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현직 교사 35명이 만들었는데 EBS 교재나 모의평가 출제를 위해 합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18억 9천만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EBS 교재 출간 전에 파일을 빼돌려 변형 문항을 제작해 학원 강사에 판 교사는 8,000개 넘는 문제를 건네고 6억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가외돈을 벌면서 이 문제를 자기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교사 복무 행위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교감도 동문 선후배와 함께 문제 제작팀을 꾸려 학원 등에 내다 팔았습니다. 보통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소통했고 일부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판박이 지문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관련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수능에 유명 일타 강사가 낸 지문이 그대로 나와 논란이 불거진 건데 한 대학 교수가 출간을 앞둔 EBS 교재를 감수하면서 봤던 문제를 수능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타 강사는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사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로 발간했는데 구체적인 유착 관계는 확인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 처리를 부당하게 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이 부실했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이후 EBS가 평가원에 연락해 대학 교수가 출간 전 지문을 무단 활용한 사실을 전달했는데도 평가원은 이를 덮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정확한 유착관계 확인을 위해 혐의가 확인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27명이 현직 교사이고 23명이 강사와 학원 관계자입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24년 2월 7일 등 3차례에 걸쳐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배임수 증제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5천만 원 넘게 금품을 챙긴 교사로 제한한 것이 이 정도이고 그 이하 금액을 포함하면 현재 200명 넘는 인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교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서울 송현동에 있는 광장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국에 반환받았고 기업 손을 거쳐 2년 전 서울시가 넘겨받아 공개했습니다. 전체 넓이만 3만 7천여 제곱미터, 서울광장의 3배에 달합니다. 열린 송현광장은 경복궁 동쪽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근처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인사동과도 가까워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곳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상영이 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공론화. 열린 송현광장에는 이건희 미술관만 짓고 나머지는 녹지 공간으로 남기겠다던 애초 공원을 오 시장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불교계는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종교방송 설립과 군종장교 제도 도입에 특정 종교에만 특혜를 줬고 1954년에는 정화유시로 불교계의 갈등을 일으켰다며 서울시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역시 1인 시위에 나서며 반대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면서 친일파를 재등용한 점을 지적하며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19 혁명을 촉발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놓고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물론 과가 있죠. 근데 과보단도 과가 3이면 공은 7입니다. 당연히 그 기념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피해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2024년에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2024년에 시민들의 공간에서 그런 사람을 기념한다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첨예한 논쟁거리인 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검찰이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부부 등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등은 지난 3월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안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5대 은행이 내준 주택담보대출이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빚 관리를 강화한 영향인데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90%대로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7천억 원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에 4조 4천억 원 넘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준 겁니다. 이에 주담대가 이끌어온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700억 원대입니다. 3조 원에 육박했던 1월 증가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감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1에서 2% 내외로 억제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 결과로 대출금리가 올라갔고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빚 비율을 100%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대출 수요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GDP 규모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목표치로 제시한 80%는 물론 당장 올해 90%대 달성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20대는 줄고 50대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1,522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18개월 연속 줄었고 40대도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4개월째 가입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총선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5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친윤계 비례대표 이용 의원 등이 3파전을 벌인 경기 하남갑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이 현역인 경북 안동 예천, 또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맞붙은 부산 서동까지 이렇게 3개 지역구가 오늘 발표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 선거운동을 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5명 가운데 현재까지 2명을 불러서 조사했던 경찰이 오늘은 나머지 3명도 조사합니다. 어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 정리에 간담회에서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에 오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이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의 항복은 평화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스웨덴 가입 기념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했고 오늘이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지난달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한 데 대해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고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카차로바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은 로이터 통신에 나발리는 감옥에서 살해됐거나 고문 수준에 가까운 구금 환경 속에서 숨진 것이므로 러시아 정부는 어떤 경우이든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계를 뒤흔든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선수가 축구대표팀의 3월 A매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포함했습니다. 황선홍 감독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태국 2연전을 우리가 다시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결정은 감독인 제가 한 거고요.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산발적인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1도, 부산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0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